오하 드러나는 저승사자의 존재. 경고 메시지에 태연은 혼란스럽다 못해 불안에 휩싸였다. 저승톡을 계속 써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폰을 켜면 나타나는 섬뜩한 문구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강력계 팀원들의 기대와 무엇보다 자신의 경찰로서의 욕심이 태연을 다시 저승톡으로 이끌었다. 이번 사건만 해결하고 정말 그만둬야지. 태연은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다. 이번 사건은 정말 미궁이었다. 명문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출입 기록도 조작된 듯 했다. 게다가 교수의 시신에는 외상은 물론 어떤 톡 금물 흔적도 없어 보였다. 강력계도 도저히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태연은 심호흡을 한 후 주머니에서 저승톡폰을 꺼냈다. 저번처럼 번개 모양이 폰 화면에 활성화되고 교수 귀신이 접속했다는 메시지가 떴다. 교수는 자신의 죽음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마지막 연구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스무고개를 시작했다. 태연 교수님, 혹시 연구실에 특별한 손님이 오진 않았을까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손님? 기억이 잘... 그 박사? 내 논문 베꼈던 괘씸한 박사놈. 메시지사 태연 그 박사라면 최근에 연구실에 왔었습니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아니야, 그럴 리가? 이 시간에 그는 지금 외국 학회에... 그때? 문의 메시지요. 교수 귀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떠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채팅창에 치직하는 노이즈가 강하게 일더니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순간 교수 귀신 뒤편으로 섬뜩한 그림자 형상이 비쳤다. 거대한 두 눈이 빛나는 온몸이 먹물처럼 검은 그림자. 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검은 그림자 이승의 인간 주제에 감히 저승의 영역을 넘보는가? 이 망자는 내가 거둬갈 망자다. 그림자의 목소리는 채팅창을 통해 기괴한 음성으로 전달되었다. 그것은 저번에 폰에서 들었던 경고 메시지의 목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 형상이 팔을 뻗어 교수 귀신을 붙잡으려 했다. 교수 귀신은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었다. 태연 메시지 7이 보세요. 멈춰요. 당신 누구야? 그 검은 그림자. 나는 이승의 망자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존재. 저승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다. 내가 감히 나설 일이 아니다. 메시지 8. 그것은 염라파 저승사자의 수화 중 하나였다. 저승사자는 태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수 귀신을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태연은 혼신의 힘을 다해 폰 너머로 아직은 안 돼. 사건 해결해야 한단 말이야. 라고 외쳤다. 그 절박함이 폰 너머로 전달된 것일까? 저승사자는 잠깐 망설였다. 검은 그림자 다음번에 이와 같은 간섭을 한다면 너 또한 저승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무고히 떠도는 망자가 될 것이다. 이 폰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넌 이미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발을 들였다. 경고를 남긴 채 저승사자의 그림자는 잠시 후 연기처럼 사라졌다. 교수 귀신도 함께 사라진 후 태연은 폰을 든 채 덜덜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저승사자. 그리고 폰이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만든 것임을 직감했다. 게다가 저승사자에게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얼핏 엿들은 태연은 이 폰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거대한 사건에 자신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육하 온건파의 협력, 강경파의 방해, 염라파 저승사자의 직접적인 경고와 마주한 후 태연은 극심한 두려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승톡을 사용하는 것이 이토록 위험한 일이었다니. 그러나 그때였다. 잠잠했던 저승톡 앱에서 예상치 못한 알림이 떴다. 익명 사용자가 귓속말을 보냈습니다. 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본 태연은 한층 더 당황했다. 익명 사용자? 이건 또 무슨? 톡을 열자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던 문자들이 이어졌다. 익명 사용자 너무 놀라지 마시게 이 형사. 우리는 자네와 적이 아닐세. 익명 사용자 염라 그 작자들이 너무 파격한 거야. 질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유연함이 필요하지. 태연 당신은 대체 누구죠? 그리고 뭘 원하는 겁니까? 익명 사용자 나는 월도. 죽은 이들의 한을 풀고 저승으로 편안히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자네의 저승톡 활약이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월도 자네가 폰을 주운 것도 우리가 계획한 일이지. 월도는 염라파와의 알력 다툼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태연의 저승톡 사용이 이승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저승사자,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망자들이 이승에 오래 떠도는 것보다 이승의 누군가로 인해 그 한이 풀리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일세. 월도는 태연이 귀신들과 제한된 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폰의 기능을 조정했다고까지 밝혔다. 그러니까 10번의 메시지 제한은 애초부터 월도파가 설계한 장치였던 것이다. 태연은 이제 저승사자 중 자신을 돕는 세력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저승사자들 간의 알력 다툼이라는 거대한 판에 자신이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형사놀이가 아니었다. 이승의 범죄 수사를 넘어선 이승과 저승의 균형을 다루는 문제였다. 월도파의 암묵적인 협력이 시작되자
강경파인 염라파의 방해도 거세졌다. 태연이 해결하려는 사건의 증거들이 알 수 없는 힘으로 방해받거나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귀신이 결정적인 단서를 말하려 할 때 저승톡 통신이 끊어지거나 노이즈가 심해지는 등 방해가 일어났다. 이번에는 연쇄살인범 사건이었다. 태연이 저승톡으로 피해자 귀신에게 범인의 특징을 물으려던 순간 채팅창에 글자들이 마구 섞이기 시작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범인의 오른손에 독특한 문신이 흐즈물려 무르즈물려 메시지 7 태연 뭐라는 겁니까? 잘 안 들려요. 문신이요? 무슨 문신? 메시지 8. 그 순간 폰은 다시 연결할 수 없는 사용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태연은 절규했다. 월도파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염라파의 방해 공작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었다. 태연은 점점 더 이승의 수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승의 존재들과도 싸워야 함을 깨달았다. 그의 수사 기록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수사 난항이라는 글자들이 들어갔다. 팀원들의 불평 섞인 시선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경위님 요즘 왜 이렇게 헤매십니까? 촉 다 떨어진 겁니까? 태연은 답답함에 마른 세수만 할 뿐이었다. 이 싸움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대한 전쟁이었다. 실화 위험한 폭주 그리고 추격. 염라파의 노골적인 방해가 시작되자 태연은 저승톡의 힘에 더욱 크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한번 맛본 성공의 달콤함과 명예 그리고 알 수 없는 저승의 질서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매 순간 저승톡에 매달려 사건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다. 강력계 내에서는 여전히 태연의 성공에 환호하는 분위기였지만 그의 수사 방식에 대한 의문과 의혹의 시선도 드러났다. 이 경위는 정보를 어디서 얻어오는 건지 통 알 수가 있어야지. 범행 도구가 발견되기도 전에 범인을 특정하고 그것도 기막히게 맞추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팀장은 태연의 실적은 인정했지만 그의 독단적인 행동과 미스터리한 정보원에 대해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연은 매번 수사 촉이다. 직감이다. 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미 팀원들의 눈에는 그의 불안정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언론은 태연에게 초능력 강사, 강력계의 신들린 영매 같은 자극적인 별명을 붙여주며 그를 부추겼다. 태연은 급기야 저승톡 없이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이승에서의 수사 능력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실종된 어린아이 사건. 시간은 촉박했고 태연은 저승톡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저승의 질서를 무시하고 너무 깊게 개입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감행했다. 아이의 영혼에게 너를 숨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줘.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어. 라며 거의 강요하다시피 정보를 얻어내려 했다. 그 순간 월도파 저승사자의 귓속말 메시지가 다시 날아왔다. 월도 이 형사, 이상은 선을 넘는 행위일세? 이승과 저승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어. 아이의 영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돼. 하지만 태연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월도의 경고를 덮어버렸다. 염라파 저승사자들의 추격은 이제 더욱 노골화되고 있었다. 태연은 실제로 이승에서 그들에게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인적 없는 골목길을 걷다가 검은 그림자에게 쫓기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위협을 넘어 그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물리적인 방해를 가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태연은 저승톡폰을 잡지 않는 순간에도 길을 걷거나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조차 사람들의 뒤에 흐릿한 귀신의 모습이 보이거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등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는 끔찍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의 정신은 피폐해졌고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동료들이 형사,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 라고 물으면 그는 불면증 때문에 라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태연은 두려웠다.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8화 이승과 저승의 균형, 그리고 새로운 시작. 태연의 활약이 정점에 달하고 저승톡을 통해 이승에 해결될 수 없는 범죄들이 낱낱이 밝혀지자 염라파와 월도파 대장들의 알력 다툼은 극에 달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혼돈 그 자체였다. 밤낮으로 영혼들의 아우성이 태연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잠시라도 평화를 느낄 수 없었다. 이승에서는 그의 활약을 지켜보는 눈빛이 존경과 경외를 넘어 의심과 불안으로 바뀌었다. 결국 태연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월도파는 태연을 통해 이승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태연의 과도한 개입이 결국 저승의 균형까지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염라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태연을 아예 없애버리려 했다. 태연은 이제 두 세력의 전면에 나서서 이 위험한 줄다리기를 끊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마지막 사건. 역대급 규모의 거대 기업 비리 살인 사건. 증거는 은폐되었고 관련된 모든 이들이 침묵하는 상황. 태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저승톡이 결국 이승과 저승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메시지들을 아껴가며 이 난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피해자 귀신에게 최대한 핵심적인 정보만 이끌어내고 그것을 이승의 증거로 삼아 범인들을 일망타진했다. 언론은 다시 태연을 영웅으로 추켜 세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초연했다. 사건 해결 후
태연은 홀로 조용한 폐교 운동장에 앉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저승톡폰을 꺼냈다. 화면은 번개 모양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월도와 염라, 두 저승사자를 불렀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폰이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면 저는 이제 놓겠습니다. 폰을 하늘 위로 들어 올리자 두 개의 그림자가 태연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는 온화하고 인자해 보이는 월도, 다른 하나는 위압적이고 냉철한 염라였다. 월도 이 형사, 자네 덕분에 많은 이들의 한이 풀렸네. 그 노고에 감사하네. 염라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었지만 스스로 멈출 줄 아는구나. 폰은 이제 걷어간다. 두 저승사자는 태연의 손에서 폰을 걷어갔다. 폰은 빛이 나더니 이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태연은 공허함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다시 평범한 형사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월도와 염라, 두 대장은 태연의 선택과 능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미묘한 시선 교환과 함께 이승의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태연의 손에서 저승톡이 사라진 후 그의 검거율은 다시 평범해졌고 사무실의 분위기도 이전처럼 활기차게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무미건조한 형사가 아니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깨달은 진정한 형사가 되었다. 때때로 스치듯 보이는 영혼들의 모습과 들리는 속삭임이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평범한 형사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강력계의 새로운 살인사건이 들어왔다.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연락을 받은 태연은 주머니에 든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 순간 익숙한 징-마이너스 하는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잠금화면 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접속 중이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